일부는 안 맞으면 가짜로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 그 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아무 지역에는 아무 건축물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뉴스에 자주 보셨던 그거, 초등학교 근처에 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가, 반대겠죠. 뭐 이렇게 도시의 주거단지 옆에 공장, 매연을 발생시키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당연히 법에서 이런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 무슨 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또는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이 법에 써 있어요. 걔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수평적인 규모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건폐율, 요것도 아셔야 되고, 위로 쌓을 수 있는 제한을 두기 위해서 용적률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겠죠. 그래야 알 수 있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부르는 용어 정의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하고 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경,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가지 법에 나와 있겠죠. 여러가지 법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 지방자치 조례로서 다시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례로 다시 저장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조경을 5에서 10% 이내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어떤 경우는 5에서 10%, 어떤 경우는 10에서 20% 선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다면 조례에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는 5% 할게요 또는 10%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실 때는 그 지방자치 조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제 건축물의 공식적인 그 명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봤었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가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축물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법제처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건축법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건축법. 이 법은 건축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써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건축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건축법에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 이게 법은 3단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령, 규칙, 여기서는 큰 틀을 정하고요. 여기서는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 규칙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좀 보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법을 보는 방법은 조, 항, 호, 목입니다. 보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 관련한 용어 보면은 몇 조, 몇 항, 몇 호의 무슨 목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법을 읽는 그 분류 기준이에요. 몇 조, 그 다음에 몇 항, 뭐 이렇게 몇 호, 몇 목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3조 5라고 써 있는 게 이제 3조 5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각 호, 항 밑에 호, 각 호에 여 밑에 호가 있다면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되어 있거든요. 별표 1을 누르셔도 되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셔서 별표 1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뜹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보면은 이제 법에서는 건축물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거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조건에 맞으면 단독주택이라고 부를 거고,
단독주택도 여러 개로 나뉘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 요런 애들이 다중주택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를 때 다중주택,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이렇게 불러야 돼요. 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제 다가구가 있죠. 다가구도 단독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하고 있고 다가구도 단독입니다. 요거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이건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그 흔히 저희가 집에서 집의 주인, 가장들을 부를 때 세대주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직접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매매가 가능해요. 단독으로 101호를 떼서 팔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세대 주택. 요거는 공동주택에 해당해요. 건물 하나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끊어서 잘라서 각 호를 나눠서 팔 수 있는, 개별 등기가 가능한 이건 공동의 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게 다세대입니다. 다가구는 그냥 가구, 한 가족이 집주인은 한 명이에요. 단독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이게 내 집인데 여기에 끊어가지고 임대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안 돼요. 집주인이 한 명이어야 되니까. 단독이어서. 그러니까 집주인은 나 혼자고 단독으로 떼서 파는 거는 안 되는 행위를 가진 게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규모나 이런 거에서 약간 차이도 있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공관 이런 것도 단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공동, 여러 명이 이제 개별적으로 끊어 쓸 수 있는 애,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겠죠. 아파트,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빌라 이런 애들. 근데 이거는 이제 명칭이 다른 거고요. 이 빌라라고 하는 것도 내려가서 보면은 다르겠죠. 연립주택에 해당하겠죠. 다세대주택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 같은 거나 층수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요거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약간 특이하죠. 따로 떼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임대형 기숙사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시설로 인정되는 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부분의 용도를 가진 장사하는 애, 일하는 애, 이런 애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세차장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겁니다. 병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뭐 카페, 뭐 무슨 전통차, 전부 근린생활시설에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애들 중에 규모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린생활시설에 병원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걸 전문적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면 병원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해요. 자동차, 뭐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전부 근생입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아주 크게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묶어서 별도의 법을 제한받게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용도 분류의 기본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내려가 보면은 1종, 2종 근생에 저희가 해야 될 애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는데, 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1종이냐 2종이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보면 극장, 영화관 뭐 다 있어요. 종교 집회장도 있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음식점도 있죠. 일반 음식점, 뭐 찻집 1, 2종에 다 있는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잠깐, 여기 근린생활시설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더 커진 애들은 특별히 관리하려고 문화 및 집회라고 분류해 놓은 거고요. 이 안에도 보면 전시, 동식물원 이런 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조그만 애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규모를 넘어서거나 이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써 있는 것들 요런 밑에 있는 나머지 근색 밑에 있는 애들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면 특정 면적 이상이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도 보면은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애, 이종근생에 분명히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근생에 들어가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종교 및 집회시설에서 특별히 다른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 거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애가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별 기준을 적용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분류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그 범위에서 보면 돼요. 그 범위. 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뭐 기타 등등 노유자시설, 이거는 어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노인복지나 어린이 관련 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수련시설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슷한 의미고요. 운동시설, 이것도 근린생활시설이 동네에 있는 헬스장이 운동시설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2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규모면 운동시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요거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거 건축물 하실 때 내 거는 법에다가 내가 써줄 때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예요. 그거 정도는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 정도로 해야 되니까 요거를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법에서 이제 건축가는 건축물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 빼고 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1종 근린생활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하고 뭐는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용도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인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 그 지역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용도 면적별로 여기는 사람 사는 지역, 여기는 장사하는 지역, 여기는 일하는 지역, 이렇게 용도별로 땅 덩어리를 나눠서 구획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을. 그럴 때 사람 사는 지역에는 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법이 토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게 토지가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제처 다시 열어주시고 이번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법은 국토, 나라에 있는 땅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법입니다. 국가 땅을 용도별로 나눠 쓰겠죠. 목적별로.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지역, 사람 사는 지역, 공장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땅의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법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큰 틀을 얘기하는 게 법이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시행령이겠죠. 그래서 시행령을 눌러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일 아래로 별표나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건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역지구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주거 지역이시죠. 전용이든 일반이든. 그렇다면 내 지역에서 내가 지금 내 건축물을, 내가 생각하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가는 검토하고 넘어가셔야죠. 최소한은. 물론 포트폴리오니까 안 맞으면 법 이름을 바꿔서라도 저희는 그냥 할 겁니다. 그다음 차자는 보세요.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 가능한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2개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된 얘기인데, 건폐율,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례를 보셔야 돼요. 법에서는 뭐 50에서 60% 이렇게 써 있는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를 보면 우리는 60 할게요, 우리는 55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 관계상 바로 조례를 볼 건데 무슨 법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죠. 이거는 어느 법에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법은 용도 지역을 결정했잖아요.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얼만큼까지 짓게 해줄게도 여기서 했을 요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일종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하고 뭐를 지을 수 있는데 얼마나 규모로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해놨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한번 잠깐 볼게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고 해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놨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건축행위를 하지만 건축행위의 근본이 되는 국토계획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계법은 조금씩 봐두셔야 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큰 제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내려가시면은 아래쪽에 용적률도 나와 있습니다. 85조 용적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자치 조례로서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뒤에 보면은 등등등 요 인구 규모나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할 구역의 면적이나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등 단위별로 조례라는 거로 다시 정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안양시에 해당하는 땅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같은 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걸 직접 찾아가도 되는데요. 요즘 요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요거 토지이음에서 주소 검색하면 용도지역이 나오면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같이 나와요.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용적률 법이죠. 요 법 78조 용적률 뭐 건폐율 이런 게 나오고 도시계획조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로 다시 정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것도 같이 열람해 볼 수 있게 요즘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사실 봤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같을 거고요. 건폐율 눌러서 보시면 이제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실 거면. 근데 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의 건폐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 땅에 대한 거 꼭 확인해 두세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는 480%, 일종 일반 주거는 20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값을 잘 기록을 해 두십시오. 저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물을 못 짓게 되는 거니까 저 범위 내로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셔야 돼요. 요 제일 아래 내려와서 요거 다운받아 보면은 요금표, 공영주차장 저희 돈 낼 때 1급, 2급, 3급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달라요. 이게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 비싼 땅이냐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진 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아까 말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해가지고 주차장의 종류 3개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좀 내려가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건축물의 용도별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의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실당 한 대. 저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면 면적이 다르다예요. 주차 대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 건축물은 100평인데 100제곱미터인데 200제곱미터인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8개의 호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8대의 주차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요게 만약에 그냥 다른 1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나 2종 근린 생활시설의 일반적인 거면 면적 나누기 134를 한 다음에 반올림 하시면 그게 내 주차 대수가 돼요. 근데 일부는 예전이란다.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다가 일부만 별도로 변경을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일부만 용도 변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면적만큼을 뺀 다음에 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다시 여기다 더하기 하셔가지고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서 늘었다면 그 주차 대수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용도 변경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해주시고 이제 주차 조경 같은 경우는 조경법을 한번 좀 보시면 좋으세요. 좋긴 한데 뭐 일단은 안양시 조경 조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어떤 경우는 진짜 이런 애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걸 찾아보는 경우도 생기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거 꼭 눌러서 현행자치법규 열어서 조경은 일단 무조건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나온 게 적용의 완화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이제 살짝 내려가 보면은 뭐 특례도 있고 뭐 설치위원회 구성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제일 아래로 이게 조경에 나와 있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건축조례, 여기는 건축조례네요. 건축조례니까 여기 나와 있겠네요. 여기 이제 조경 검색해서 보면은 대지의 조경이라고 해서 27조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건축조례에 요 대지 안의 조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써있죠. 법 42조 1항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을 좀 해야 되는데 면적별로 돼 있어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땅 면적의 15% 이상의 조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사이면 땅 면적의 10%,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됨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해야 되는 면적이 달라져요. 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면적을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경 면적도 달라질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실내건축에서도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증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증축을 하고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를 이제 기획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경도 늘어나야 될 수 있다니까 좀 같이 봐두시고요. 밑에 보면은 식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정확한 얘기는 조경법을 좀 보면 좋아요. 조경법에 보면은 저희가 식재를 할 수 있는 인정되는 화단 그거의 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cm, 40cm 폭의 땅을 만들어 놓고 나무 심었으니까 조경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면적당 1제곱미터당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얼만큼 심어야 되냐면 교목을 심으셔야 되고 관목을 심으셔야 돼요. 교목, 관목. 교목은 저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생겨 있는 나무고요. 관목은 그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요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생겨 있는 애들을 이제 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주거지역은 0.2주, 그러니까 0.2 나무 하나가 아니고 0.2 나무, 그러니까 5제곱미터당 나무 하나를 심어라요. 조경면적이 5제곱미터면 교목 한 그루, 그리고 1제곱미터당 교목 한 그루를 5제곱미터당 교목 한 그루를 심고 관목은 5주 이상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5제곱미터면 내가 조경면적이 5제곱미터가 나왔으면 큰 나무 하나, 작은 나무 5개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내가 원하는 잔디 했으니까 조경 아닌가요? 그럼 아니에요. 교목, 관목. 예외적으로 이거는 땅에다 해야 됩니다. 땅에다. 근데 옥상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조경을 설치하면 면적을 만약에 10제곱미터를 했잖아요. 그럼 10제곱미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10제곱미터의 몇 퍼센트 정도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최대 면적 얼마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잔디는 조경이 안 들어갑니다. 교목, 관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이고요. 뭐 꽃을 심었는데요, 조경인가요? 조경이죠. 조경인데 법에서 말하는 조경 면적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요런 기준이고요. 그리고 옥상에다 할 수는 있으나 100% 인정되진 않고 최대 몇 퍼센트, 50%인가 거기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10제곱미터를 심었어도 10제곱미터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뭐 80이었나? 뭐 요정도. 그래서 8제곱미터 뭐 요렇게만 인정이 되는 법이 있고요. 꼭 나무만 심어야 되나 그러면 그건 아니고 조각품 같은 거를 놓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기준도 있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도 보시고, 이제 기타 이제 요런 것도 있죠. 공개공지 관련한 것도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이제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법 기본적인 거 좀 하고요. 나중에 실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으면 포트폴리오 때는 조금 적용해 보시고요.